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의 언어인 재무제표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오늘 다뤄야 될 부분은 한 해 동안 기업이 가치를 어떻게 증식시켜 왔나라를 설명을 해주는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업이 한 해 동안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Man, Money, Material, 바로 인력, 자금, 재료를 투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투입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거나 상품을 조달하다가 판매를 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가를 계산하고 나면 그러한 판매라는 걸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게 되죠. 자, 이러한 것들을 가장 전형적인 기업 본연의 활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업 본연의 활동에 대한 각각의 정보들이 바로 이 손익계산서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력에 대한 정보는 바로 인건비,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매출원가에 여기 인건비, 판매관리비에 인건비 항목에 이 인력 관련된 비용들이 올라가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타인 자본으로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고, 유상증자 같은 걸 통해서 자본을 조달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고, 여기 바로 차입금을 사용한 거에 대한 이자 비용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투입한 거에 대해서는 그 재료비로 여기 그 매출 원가에 계산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 매출 원가에는 상품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제조 원가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구분해서 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매출 원가의 부분이 워낙 그 민감한 그 대외 비밀이 들어가 있어서 이 비밀이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제조 원가 명세서 같은 경우는 공개가 되질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공개된 정보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연결감사 보고서에 그 매출 원가에 관련된 내역이 큰 비용 정도는 구분이 돼 있어요. 재료비, 인건비, 상각비, 임차료, 세금과 공과, 그다음에 기타 경비 해가지고 이렇게 큰 항목 정도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 항목들의 매출액 대비 비율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품을 팔려면 제품별 단가 곱하기 판매 수량에 의해서 매출액이 결정되겠죠. 그렇게 되면 판매된 돈에서 들어가는데 그 판매하는 데 필요했던 경비들을 싹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이익일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통상 얘기를 해요. 영업을 통해 창출한 가치, 이것이 바로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본원적인 사업을 통해서 창출한 가치라면 이러한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 자금을 빌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그래서 금융 부담에 대한, 재무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게 일회성 수익에 해당되는 걸로 금융 기타 수익, 일회성 비용에 해당되는 걸로서는 금융 기타 비용을 우리가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의 세부 내역을 본다면 이자 수익, 이자 비용, 배당금의 경우는 관계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들고 있는 경우 배당금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건물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임대료 수익 같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고, 금액이나 이자율을 난다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비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활동을 하면서는 일회성 비용과 일회성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처분 및 평가이익, 외화 환산이익, 외환 차익, 이런 것들이 일회성 수익이고, 일회성 비용 같은 경우는 기타의 대손상각, 처분 및 평가 손실, 외환 차손, 외화 환산손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 외에도
관계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데 바로 지분법 이익과 지분법 손실이 있습니다. 결국 영업이익에서 이러한 금융수익 비용, 그다음에 일회성 수익 비용, 그다음에 계열사 수익 비용을 더해주고 뺀다 하면 결국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의 일회성 손익과 재무부담, 계열사 부담을 감안하고 창출한 가치가 바로 세전이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전이익이 발생을 하면 법인세를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법인세를 계산해주면 내라고 하는 대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부담하고도 돈을 벌었더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게 바로 계속사업손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한계사업 부분을 구조조정하고 매각을 하면서 중단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이 부분은 매각을 해서 앞으로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만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을 손익이기도 합니다. 좌우간 거기에 관련돼서 돈이 나가는 부분은 그 기업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최종적으로 한 해 동안 기업이 얼마를 벌었느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당기순이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한 부분들이 바로 재무상태표의 그 자본 부분의 이익잉여금의 증분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기순이익의 처리 내역은 바로 재무상태 변동표, 재무상태표 이외에도 자본 변동표를 통해서도 그 이익, 그 당기순이익이 연결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금흐름표상에서 영업활동 현금의 계산의 출발점이 바로 간접법에 의해서는 당기순이익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이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벌어왔는지의 의미를 파악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그 해당 기업의 그 자본을 차트로 분기별로 그리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본이 증분이 나타나는데 딱 요 금액 차이가 분기 순이익입니다. 분기 당기 순이익. 해당 기에 순이익이 늘어난 만큼 자본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이제 배당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건 연말에 배당을 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중에는 이 합산한 그 자본에다가 당기 순이익을 그 분기 순이익을 합하면 그다음 그 자본 그 자본에다 다시 분기 순이익을 합하면 그다음 분기의 자본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그 사례를 들어서 손익계산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의 2021년 연간사업보고서에 있는 재무자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과거 자료를 참고한 이유는 이 강좌는 종목을 추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부러 과거 자료를 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과거 1년 전 재무자료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해당 기업이 매출을 통해서 얼마의 그 수익을 냈느냐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죠. 2021년을 보니까 42조 6천억을 매출을 달성했네요. 그 다음에 2020년을 보니까 30조였습니다. 2019년을 보니까 27조였어요. 즉 2019년 대비 2020년이 3조 원 정도가 늘었는데 2021년에 42조 6천억으로 약 12조 6천억이 늘었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체 사업 부문에서 실적이 좋아졌거나 아니면 어느 특별한 하나의 사업 부분에서 대규모 실적 개선이 나타났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LG화학 2021년이면 LG화학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 부분이 당연히 전지사업 부분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것만 봐도 감을 그렇게 잡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각각의 그 연결 감사 보고서의 주석사항에 보면 손익계산서 매출의 구분으로서 부문 수익에 대한 부분이 구분해서 나타나 있고 그 각 사업 부문의 매출액 증가를 보시면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실제 이 부분을 찾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는 매출액 증가에 따라서 늘어났죠. 그거를 원가를 뺀 것이 바로 매출 총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본사나 판매 지점에서 발생한 비용들을 집계해 봤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오는데 당연히 매출 증가에 따라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매출을 통해서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라고 본다라면 2019년도에는 8,300억 정도를 벌었는데 2020년에는 1조 8천억으로 증가를 했죠. 2021년에는 5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된 부분을 봤을 때 요거 정확하게는 당연히 매출액으로 나눠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내봐야지 정확하겠지만 2020년의 수익성은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상대적으로 2019년이나 2021년은 수익성이 썩 좋지 2020년보다는 나빠졌을 거라는 걸 우리가 이 숫자만 보고도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좀 이따 이것도 한번 직접 그 기업의 그 영업이익률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외에 금융수익, 금융비용 낸 거, 그 다음에 계열사 부담하면서 나타난 지분법 손익, 그다음에 기타 일회성 비용인 기타 영업외 수익, 기타 영업외 비용을 감안하면 이게 바로 재무부담, 이게 계열사 부담, 일회성 수익 비용을 나타낸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옵니다. 5,900억에서 9,500억으로 4조 8,900억으로 엄청나게 늘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 비용도 당연히 그에 걸맞게 늘었을 거고요. 그래서 계속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이렇게 났습니다. 중단 사업, 구조 조정을 통해서 어느 때는 이제 중단 사업을 매각을 하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최종적으로 해당 기업은 얼마를 벌었느냐? 한 해 동안 2019년에는 3,760억 원을 벌었는데 2020년에는 6,820억을 벌었고 2021년에는 3조 9천억, 약 4조 원 정도를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전년 2020년의 자본액에다가 플러스 4조 원 정도를 하면 4조 원 조금 안 되겠죠. 배당을 했을 테니까 4조 원 정도 안 되는 돈을 빼고는 조금 안 되는 돈을 더하면 2021년에 자본이라는 금액이 자본은 계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당 순이익도 당연히 주식 발행을 이미 재무 상태표에서 봤다시피 유상증자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숫자에서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급증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손익계산서의 흐름을 통해서 이 기업의 실적이 대단히 좋아졌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을 보고 싶잖아요. 2021년을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분석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을 거냐?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매출액이 급증을 하고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다. 그러면 올해 하한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매출액은 적어도 42조 정도 이상을 하겠죠. 영업이익은 5조 원 정도를 낼 겁니다. 계략적으로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당기순이익은 얼마 정도가 나올 거냐? 약 4조 원 정도, 최하 이거 이상은 나오겠죠. 즉 이 기업의 3개년 추이를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보통주 기본주당 순이익은 적어도 47,000원 정도 이상은 나올 것 같다 라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정확한 액수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한과 상한을 예상을 하는데요.
통상 상한을 측정하는 경우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이거 이상은 나오겠다라는 것들을 계산을 하고 있다. 계산해서 감안을 해본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손익계산서에 읽는 방법들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해보기 위해서 실제 전자공시 사이트에 가서 LG화학의 그 연결 재무제표를 받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전자공시 들어가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사이트에 여기다가 하고 검색을 해서 보시면 여기 그 사업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재무자료를 여기 연결 재무제표 하면 여기 재무자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계산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운로드 해가지고 여기 엑셀 자료까지 다 친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 받아서 열어보면 이미 연결 재무상태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연결 손익계산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있으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동일한 액수지 않습니까? 이거 딱 갖다가 보여드린 거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만 최근 거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 놓고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나를 한번 볼까요? 매출액 증가율은 이렇게 계산을 하죠. 여기다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보면 매출액 증가율은 대부분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그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셀을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즉 2021년 대비 2022년의 매출액 증가율은 약 21% 성장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2020년 대비 2021년이 고성장을 했다는 사실들을 이미 이전 재무제표에서 봤었죠. 42.1%의 고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영업이익률을 한번 내볼까요?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되죠. 서식 복사를 해서 5.8%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미 보셨다시피 2020년의 수익성은 낮아졌고 2021년에 수익성이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었다는 사실들을 급증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2020년에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률도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매출액 늘어난 거에 비해서 수익성이 개선됐는지 떨어졌는지 해서 보면 당기순이익이 2022년에는 상대적으로 줄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줄었다면 줄은 원인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당이익도 이렇게 줄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줄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세부 내역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사업보고서에 보시면 연결감사보고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문별 매출액 주석사항에서 봐야죠. 부문
자, 부문별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 하도 자주 보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끝에 정도 있다는 거는 대부분 알아요. 감사보고서를 이미 수차례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문별 정보를 보면 석유화학 부분에서는 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첨단 소재 부분이 있고 생명과학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총 부문 수익이 얼마냐? 부문 당기 손익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총 부문 수익은 이렇게 되지만 부문별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렇게 1조 9천억 700억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고, 공통 부분이다 보니까 지원하고 나서 사실상은 이런 부분에 적자는 사실은 정적 아니라 공통 비용이 배부가 덜 된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그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이 얼마가 났는가. 그래서 요거 갖다 놓고 이제 부문별 영업이익률을 내보면 어느 사업이 수익성이 높은지, 어느 사업의 매출액이 높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매출액이 LG 에너지솔루션은 2차 전지 부분이 높은 반면 영업이익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죠. 여기 그 석유화학 부분에 비해서. 첨단 소재 부분에 비해서도 영업이익 부분이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언뜻 감으로 잡히는 거는, 아, 첨단 소재 부분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네. 에너지 솔루션이 매출액은 큰데 수익성이 떨어지는군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매출 원가 파트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매출 원가에 좀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매출 원가를 비용을 성격별 분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재료 얼마, 원재료 얼마, 상품 매입 얼마, 종업원 급여, 광고 선전비, 운반비, 지급 수수료, 감가상각비와 무형상각비.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매출 원가 부분과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산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 원가를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부문별로는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우리가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다음에 기타 경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소요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을 잘 찾아보시면 왜 이랬지라는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다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종합 정리를 해서 보면 손익계산서라는 부분은 한 해 동안 자본 계가 얼마가 늘었고 그 는 금액은 당연히 당기순이익인데, 그 당기순이익이 늘게 된 배경 설명을 해주는 보고서가 바로 손익계산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확한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손익계산서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런 매출액 증가율이라든가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률을 내봄으로써 그다음에 사업 부문별 재무정보까지 그 감사보고서에서 찾아 들어가는 방법까지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 보시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 같은 분석을 해 보시면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수치만 보지 마시고 더 세부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해서 들어갔을 때 그 관리적인 의미,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항구성을 가질지 아니면 일회성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 기업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변화가 와야 되는 거지, 일회성으로 좋아졌다는 사실이 주가에 영향을 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뭐 큰 비용이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익이 항구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기업의 언어 손익계산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